연준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운 회의가 9월에 있고 한 번 더 데이터를 보일 수 있는 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한 달 더 봐야 된다. 물가 관련해 가지고서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갈 네. 거냐, 다시 하반기에 반등한다는데 얼마나 되는 거냐. 그래서 물가가 내려와서 이제 3% 찍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조금 3% 중후반까지 반등이 나올 거예요. 최근 3개월치를 연율화를 하면 1.9%거든요. 근원 물가가 최근 3개월치 연율화 숫자가 3.1%입니다. 가장 최근 2개월을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 0.16, 0.16이거든요. 2024년도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주거비의 CPI 이제 그 물가에서 주거비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뭐 지금부터 벌써 되게 안 좋은 것만 가정을 하기에는 저는 너무 빠른 게 아닌가.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까지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거 다 이제 뒤로 미루고 오늘 CPI만 네네.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기로 하죠. 워낙에도 데이터 잘 분석해 주시니까. 왜냐하면 이 CPI가 잘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 반응도 그렇고 해석들도 약간 좀 뜨뜻미지근하달까? 조금 찜찜합니다. 어떻게 봐야 맞습니다. 됩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물가 자체는 잘 네. 나왔느냐라고 네. 하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시장의 반응은 또 긍정적이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 물가를 가지고서 뭐 물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또 연준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그에 따라 가지고서 채권 시장 반응은 어떠할 거냐. 네. 이런 것까지를 보는 건데 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운 회의가 9월에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한 번 더 데이터를 보일 수 있는 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며칠입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보면. 그거는 네. 이제 9월 20일 넘어가서가 이제 네. 나오게 되고 그 전 네. 이제 바로 한 일주일 또 정도 전에 CPI. CPI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보기에는 사실 이제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네. 그러니까 반대를 말씀드리면 아마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만약에 물가가 예상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의 반응이 어땠을까라고 하면은 분명 조금 안 좋게는 반응했겠지만은 또 그렇게 엄청 부정적으로는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반대로 또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한 달 더 봐야 된다. 다음 달 건 잘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반대로 대입하면 지금이 그렇거든요. 이번 달 건 잘 나왔지만 어차피 다음 회의 때 뭐 진짜 회의 때 결정이 중요한데 그때까지는 물가가 어차피 한 번 더 나올 게 남아 있는데 그게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서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한 달 뭐 그전 달도 좋긴 했지만 이번에도 또 좀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 섣불리 우리가 승리 선언을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요번 게 나올 때 이제 물가 나오기 전에 요즘에는 그런 거 하잖아요. 물가에 따라서 뭐 얼마가 나오면은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 시나리오. 예, 네. 그거를 요즘 글로벌 IB들에서 다 내는데 네. 그거 자체에서도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왜 그랬냐 하면은 이번 한 달 것 가지고서 완전히 결정이 안 된다라는 거가 미리 이제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워낙 걱정되는 요소기 때문에요. 물가가 잘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근데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는 게 다음 달 거 어차피 봐야 되니까 좀 차분히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못 나왔으면 어땠을까라고 가정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네. 더 이해가 잘 되고 와닿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숫자가 못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네. 이거를 좀 워워시키는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남았고 그게 그 9월 FOMC에서 진짜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 뭐 이런 심리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뭐 이걸 가지고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발언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해서 9월 회의에서 우리가 무조건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은 연준의 몇몇 인사들이 내년도에 금리를 우리가 인하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언제쯤에는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번 CPI 나오자마자 내년도에 그래서 뭐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겨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얘기조차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나오긴 했지만 뭐 그냥 우리가
크게 봤었을 때의 예상 범위 내고 다음 달 것까지 봐야지 뭐 그리고 9월 달 아직까지 우리는 어떤 결정 내릴지 미리 결정해서 지금 당장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좀 신중론을 사실 그게 너무 저는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멘트들도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요거에서 너무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없겠구나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네. 원래 사실 CPI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게 네. 쭉쭉쭉쭉 잘 내려올 때는 헤드라인 그냥 숫자만 보고도 시장이 환호를 하거나 좀 실망을 하거나 이게 바로바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초반에는 잘 나왔으니까 그러다가도 점점 갈수록 말씀하신 너무 흥분하지 마라는 심리도 있고 세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뜯어보는 네. 것 같아요. 이제 네, 주거비라든가 뭐 유가,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자료 좀 네, 네. 보여주세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물가 관련해 가지고서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갈 네. 거냐, 다시 하반기에 반등한다는데 얼마나 되는 거냐, 그 뒤에 안정화가 계속 나타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은 물가 관련해 가지고서 선행 지표로 정말로 잘 작동을 한 게 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ISM 제조업 지불 가격이 굉장히 잘 작동을 했습니다. 이 요소가 한 6개월 정도 미국의 CPI를 선행하는 걸로 나오는데. 네.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요 빨간색 선인데 밑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내려와서 이제 3% 찍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조금 3% 중후반까지 반등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말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하반기에는 별로 그렇게 물가가 이 선행 지표로 봤었을 때에는 자극이 될 만한 요소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런 이제 물가 쪽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하향 안정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이냐라고 했을 때에 식품 쪽도 사실 비중이 크거든요. 네. 뭐 근원에는 이게 안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식품 물가가 북미 비료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전히 이것 또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서 반영을 해보면은 내려올 부분이 아직까지는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근원에 대해 가지고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고용 시장 그래가지고서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는 실제로 구인 데이터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근원 CPI 같은 경우에 구인 데이터를 한 6개월 정도 후행하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구인 데이터가 뭐 되게 빠르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구인보다 좀 더 데이터가 빨리 나오는 민간 데이터인 이제 뭐 민간 구직 사이트를 보게 되어도 역시나 그 구인 잡 오프닝이 좀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일각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만 너무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속임수이지 않느냐. 작년에 워낙 이제 높았던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은 전월 대비로 해가지고서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될 텐데 헤드라인만 놓고 보게 되면은요. 최근 3개월치를 연율화를 하면 1.9%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년 동기 숫자보다도 훨씬 더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숫자를 가지고 3개월치로 1년을 만들어 보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초 이후부터 근원 물가에 떨어진 속도가 낮은 게 굉장히 불만이었었잖아요. 그쵸. 그때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도 잘 안 떨어지지만 전월 대비로도 보게 되면은 계속 0.4%,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연율화 시키면 이게 5% 정도 내외의 높은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 3개월치를 가지고서 연율화를 해보면 어떠하냐라고 하게 되면 근원 물가가 최근 3개월치 연율화 숫자가 3.1%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장 최근 2개월을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 0.16, 0.16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 정도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전월 대비 숫자로도 최근 트렌드도 확실히 지금 디스인플레를 말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물가가 내려와서 숫자가 잘 나온 것은 맞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일단 뭐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이제 그 주거비 그다음에 집값 최근에 또 상승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들 하시는데 일단은 집에 대해 가지고서는 집값의 움직임 그리고 그 뒤에 렌트비의 움직임은 상당히 후행해서 나타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게 어떤 거를 집값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후행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참고를 하는 게 케이스 실러 지수인데 요거 대비해서는 한 15개월 정도를 주거비를 후행을 시켜놓고 보니까는 상관계수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보시게 되면은 향후에 15개월 동안에는 계속해가지고 내려갈 일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비에서도 결국에는 이게 또 근원물가에서 워낙 큰 요소다 보니까는요. 요 요소는 상당히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밤에 발표된 CPI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다소 좀 높게 나온 게 기여를 한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그 전년 네. 동기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이게 7.7%거든요. 그러니까는 내려오는 속도가 뭐 8%에서 뭐 7.5, 7, 6.5 이렇게 내려야 좀 좋겠는데 7.8, 7.7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가가 전체적으로 내려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주거비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빠르지는 않네. 이런 또 당연히 그 걱정을 하실 수가 네네.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또 한번 봐주시면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전월 대비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월 대비 지금 주거비 그 트렌드를 보게 되면 확실히 이게 조금 내려왔어요. 지금 좌측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전월 대비로 2022년도 하반기부터 해서는 높게 나올 때는 전월 대비 0.7, 0.8이 나왔었거든요. 엄청 높은 숫자였는데 지금은 그게 내려와 가지고서 요번에 나온 자료는 전월 대비 0.44%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연율화를 하면 5%로 높죠. 높기는 하지만은 뭐 8%, 9% 나오던 거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이거 트렌드가 확실히 이게 좀 보이시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원 CPI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월 대비 숫자는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좀 내려오고 있다. 근데 이제 집에 대해 가지고서 어쨌든 다시 신고가를 막 미국에서 집값이 기록하고 있다던데 이거 어떡하느냐. 이제 집에 대한 두 번째 얘기를 드리려는 건데 첫 번째가 어쨌든 시차 때문에라도 향후 1년간은 쭉 내려올 거다.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을 네. 원하는 거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그 자료를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살짝 이제 앞으로 죄송합니다. 여기 잠깐 꼬였는데 앞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은 네네. 향후 한 1년 동안은 내려올 것이다라는 이거를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사실은 신뢰가 좀 떨어지죠. 근데 좀 더 신뢰가 있는 곳에 자료를 가지고 와 보면은 이게 최근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만든 자료거든요. 네네. 본인들이 직접 나타낸 데이터 가지고 과거의 상관계수를 그려서 향후에 주거비가 어떻게 될 건지를 추이를 계산을 해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해본 거죠. 그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주거비의 CPI 이제 그 물가에서 주거비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집값에 후행해서 주거비가 내려가게 될 거다. 내년까지는 계속해서라는 거여서 저는 향후 한 1년 정도는 주거비 쪽 관련해서는 좀 편안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고 그다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거는 2% 목표 물가 목표로 다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값의 상승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과거에 나타났던 평균적인 수준이면 물가 2% 목표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뉴욕 연은에서 계속 조사를 하는 건데 향후 집값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느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일종의 이제 집값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코로나 이후에 엄청 높아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려왔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과거 평균 정도 되는 수준에 지금은 이제 도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특별히 뭐 별로 그렇게 위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집값이
과거 정도의 추세이지 않겠냐. 그러면 주거비도 우리가 1년 정도는 디스인플레가 확실히 나타나고 그 뒤에는 과거 평균 정도의 수렴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물가 안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하게 표를 가지고 온 건데 이게 소비자 물가에서 근원 물가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 주거비 이외의 요소들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민감도를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최근의 주거비 전월 대비 트렌드는 약 한 5% 정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5% 정도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쭉 보고 여기서 주거비 제외한 근원 CPI 요소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상품 물가도 있고 서비스 물가도 있습니다. 그거를 2%로 본다 그러면은 근원 CPI는 이제 3.3%가 나오게 되겠죠. 3%로 본다 그러면 3.87%가 나오게 네.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직전 5년 평균 집값 상승률이 4.9%거든요. 그랬을 때 주거비의 상승이 3.1%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집값에 대한 기대치가 저 정도 앞서 보시면은 과거 평균 정도 수준으로 이제는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거비를 향후에는 안정화된 이후에 이제 향후에 1년 뒤에 3% 정도 추세를 본다 그러면 주거비제 근원 항목을 뭐 넣으시기 나름이죠. 2로 넣든 3으로 넣든 4로 넣든 하게 되면 저 정도의 근원 CPI가 나올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24년도 말에는 뭐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게 뭐 주거비는 3에서 5% 정도 사이, 그 다음에는 주거비제 근원 항목은 2에서 3% 사이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러면은 확실히 일단 디스인플레 나타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운이 좋으면 그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뭐 최근에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데 인플레가 그러면은 9.1% 우리 나왔던 것보다도 과거 70년대처럼 두 번째 인플레 사이클이 더 크다던데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땐 그러기는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그런 이런 뭐랄까요 선행적인 데이터는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거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거비는 반영이 시간이 좀 걸린다. 네. 10몇 개월 정도 뒤에 후행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건데 지금 앞서 보여주신 자료를 봐도 이게 한 번 떨어지면 가속이 붙어서 쭉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네. 케이스슐러를 봐도 툭 떨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반영이 될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느 시점부터로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정말로 미스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저희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나 이번에 물가가 한번 높게 튀었다가 다시 안정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사실은 굉장히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 한 달을 가지고서 특정 시기를 가지고 저희가 알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추세는 지금은 괜찮아지고 있다 정도로 밖에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근원에서 다른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제일 비중이 크다 보니 주거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구성 요소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게 하나는 상품 물가입니다. 근원 내에서. 근데 상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같으면은 뭐 이런저런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받았었겠지만 네. 코로나 이후에는 명백하게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는 근원의 상품 물가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뭐냐 하면은 공급망 교란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교란 때문에 부품이 없으니까는 물건은 못 만들고 막 가격이 중고차 같은 경우에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뉴욕 연은에서 개발한 공급망 관련해서 압박 지수인데 요거를 가지고서 실제로 근원 물가에서 상품 쪽 4개월의 시차를 두고서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나도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지금 공급망 교란이 향후에 계속해서 그동안에 해소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근원 쪽에서 상품 물가 쪽도 일단은 더 내려올 게 남았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살짝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은 지금 공급망 교란이 거의 역대 가장 낮은 수준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의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스인플레가 빠르게 나타나고 물가 안정을 일단은 가리키고 있다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예요. 네. 예, 서비스 쪽은 인건비가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건비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짙은 파란색 선은 평균 시간당 임금이고요. 여기에다가 주당 근로시간을 곱하면은
이제 평균 주당 그 이제 평균 임금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보셨을 때에 실제로는 이제 경기가 좀 어쨌든 둔화가 많이 되고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아주 그 타이트함도 완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도 좀 떨어지고 있고 주당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당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받는 임금은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상승폭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전 이제 그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얼마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 3.5%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연준의 몇몇 인사들이 얘기한 거는 3.5에서 4%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 시간당 임금만 놓고 보게 되면은 4.4%예요. 주당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미 3.5%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요소도 막 이게 2%까지 떨어져야지만 물가가 안정되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실질 임금은 조금 더 플러스가 났었다라는 거를 두시고, 그래서 임금의 둔화도 어느 정도는 이미 연준이 원하는 거에 상당 부분 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그거는 이제 서비스 쪽에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요 요소가 전년 동기로 보면 이번에 다 떨어져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그 근원 물가에서 서비스 쪽만 살짝 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것도 또 이제 또 우려 요인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전월 대비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월 대비로는 그 근원에서 서비스 물가가 전월 대비 0.1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연율화 해보면 2% 초반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고, 사실 트렌드 자체는 지금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아주 세부 항목별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괜찮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정될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불안 요소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유가가 이번에 좀 반영돼서 불안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부분은 또 괜찮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앞으로도 걱정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그 이제 유가가 들어가게 되면 네. 물가에는 분명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쵸. 다만 이제 그 유가 같은 경우에 그 절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물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유가가 올라갔으니 내가 만드는 비용이 증가를 했으니까 네. 그거를 다른 거에도 반영을 막 시키기 시작하면 뭐 상품 유가는 가격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뻗어나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유가 요인에 대해 가지고서 이걸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가가 10% 오르면은 물가 자체가 10%가 오를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요소가 있고, 에너지는 사실 CPI에서 차지한 비중 자체가 7%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품 쪽에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아까 네. 보셨던 건데, 지금 파란색이 소비자 물가하고 그다음에 ISM 제조업의 지불 가격하고 보셨을 때에 그 실제로 우리가 그 이제 유가가 많이 높았던 거는 2022년도에 전쟁이 터지고 나가지고 엄청 높아졌거든요. 근데 물가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그 전부터 이번에 물가사에 그런 공급망이 굉장히 많이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ISM 제조업 지불 가격이 확 뛰기 시작을 하고 CPI가 실제로 그 뒤를 따라 올랐고, 거기에서 더 오르게 만들었던, 마지막에 아픈데 거기에다 정말로 더 아프게 만들었던 게 유가였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지난번처럼 막 올라가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유가도 오르고 있는데 다른 이런 선행 지표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게 마구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물가가 진짜로 이번에 또 한번 우려할 만큼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그전에도 보시면은 뭐 한 60불 후반대에서 80불 초반대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80불이 또 넘어가게 되면은 되게 힘은 못 썼던, 근데 또 70이 깨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막 반등이 또 나타나게 되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때 당시에 물가가 많이 높았을 때는 유가가 120불 이상을 4개월에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를 지금 하는 거는 차이가 사실은 크게 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앞서도 보셨겠지만은 확실히 상품 물가는 공급만 교란하고 엄청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게 이번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막 120불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교란이 더 크게 미친 것처럼 일단 결과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물건이 좋지 않은 요소입니다. 분명히 안 좋기는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네. 시기적으로도 근데 그 오르기 시작한 게 한 7월 말부터여서 요게 그 다음 뭐 지표라든지 이렇게 좀 반영이 된다면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데 네. 공급망이 훨씬 더 일단 중요한 중요하다고 역할이다. 생각을 하고요. 비중을 보시면은 답은 네. 나오는데 물가 내에서 CPI에서 구성하는 요소가 절대적으로 이제 그 개솔린만 놓고 보게 되면은 4%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10%가 올라갔다 전월 대비로 그러면은 한 0.4 정도가 요 요인만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완전히 시차를 시차 없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시 퍼져나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꽤나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퍼져나갈지는 우리가 다른 선행 데이터들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런 기미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근데 간밤에 보면은 금리는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특히 장기금리가 많이 네. 올랐어요.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될 게 시장 자체는 증시는 주가는 올라가다가 쭉 이렇게 상승폭을 계속 반납해 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로 연준 의원들이 나와가지고서 이번 걸로 승리 선언 안 하겠다. 사실 한 달치 더 보자거든요. 거기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근데 금리가 확 오르기 시작한 거는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한 1시 반, 2시 이 정도부터거든요. 그때 사실 데이터가 뭐가 나왔었냐면은 관련해서 30년물 미국채에 대한 입찰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지난달 연방 재정 수지가 나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적자가 크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30년물 입찰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곧바로 금리가 10년물 같은 경우에 거의 10bp 가까이 쫙 뛰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제 재무부 이제 차입 관련 위원회에서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장기채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장기채가 계속 들썩들썩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 이후에 있었던 뭐 3년물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 있었던 거는 다 결과가 좋았어요. 경쟁률도 높고 금리도 괜찮았는데 지금 30년물이 재정 수지 악화 데이터 나오는 거랑 동시에 이번에 이제 입찰이 좀 부진하게 나온 거. 지금 단기채랑 10년물까지는 경매 입찰이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괜찮았다 예정돼 하던데. 있던 다른 네. 것들은 다 괜찮았었고요. 네, 10년물도 있었고 30년물이 이번에 이제 튀게 나온. 인기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노이즈를 만들어 낼 수 있겠구나라는 게 나오니까는 사실 금리는 그 뒤에 그래서 한 새벽 2시 넘어가면서부터가 쫙 이제 뛰었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이제 확인을 하고 싶겠죠. 시장에서는 진짜 장기채래도 괜찮을까? 근데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뭐 인플레가 괜찮아질까? 경기는 어떨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재정 적자가 이렇게 계속 되는데 이거를 사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 다행히 그 전까지는 입찰이 지난 일주일 동안은 괜찮았는데 이번 건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싶기는 할 텐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재무부하고 서로 간에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봤었을 때에는 이것도 뭐 지금부터 벌써 되게 안 좋은 것만 가정을 하기에는 저는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리고 일이라는 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채 자체가 저 정도의 금리를 준다는 것은 절대적인 매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 요소를 저는 그냥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뭐 그런 요소들이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였습니다. CPI와 그리고 30년물 채권금리의 급등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무리 좀 해볼게요. 앞으로는 시장에서 어떤 점을 그러면 시장이 좀 고비를 넘겼다? 어쨌든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CPI가 네네. 이렇게 뭐 시장 반응은 좀 뒤에서 힘이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잘 나오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다음은 네. 뭘 주목하면 될까요?
뭐 결국에는 지금 하나하나 데이터 확인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물가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또 한 번으로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지나고 나면은 또 고용 데이터 나올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주 뒤면 또 물가 데이터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조금씩 이렇게 좀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숫자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이제 물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남아있는 마지막 우려라 할까요? 너무 높은데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근원에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하다가 하반기에는 다시 재반등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까지도 이제 하나하나 두려움이 저는 그냥 해소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핀셋으로 조금 더 이 요소들을 네. 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그전에는 헤드라인, 잘 나왔다, 내려가네, 뭐 이런 것만 좀 봤다면 정말 이 요소를 좀 네네. 세밀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86번가 정광훈 대표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